새로운 어떤 체계, 보통 사람들도 종교적 확실성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신교가 벌써 나왔다라는 거, 두 팔을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카톨릭이 주던 어떤 믿음 체계가 이 사람들에게 많이 희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었던 1000년 동안의 시대가 막 지났죠. 패스트에 의해 가지고 보카치오 데카메론 읽어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패스트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중세의 어떤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데는 이 패스트가 엄청난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신학자들이나 신부님들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저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천국 환송을 위해서 반드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해 주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그것을 해 주는 신부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믿음에 대한 균열,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제 하여튼 혼란 시기였어요. 전쟁과 우리가 전쟁 한번 겪으면 굉장한 일인데, 이게 인제 종교 전쟁으로 흔하게 막 이 여러 군데서 막 계속 분열이 있다고 하면, 뭔가 데카르트는 그래서 이 시대의 돌파구 같은 걸 좀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방법 소설 첫 단락에서 보면 이성의 힘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의 이성의 힘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근대라는 게 이성에 기초한, 인간 개인의 이성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전에는요 이성은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어요. 신의 축복과 은총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에 따르는 삶. 근데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제 데카르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아마도 그런 시대의 변화하고 맞물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기도 별로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다. 인간이라는 종 사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성에 의해서, 우연한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획득된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단락 1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의 얘기에 보면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 반성적인 사고인 이성이거든요. 감정이 먼저 가요, 감정이. 그래서 화를 내고 막 내고, 그래서 사고를 그르치거든요. 그럼 이성이 와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사람의 이게 이성이 작용해,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근데 얘는 절름발이라서 늘 느려. 안 와. 사람들이 싫어해. 사팔뜨기고 절름발이고 추하고 이래 가지고 늘 감정은 엄청 신속해요. 근데 이성은 뒤따라오질 않아, 얘가. 엄청 더디더디 겨우겨우. 그 의심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르네상스 이후에 엄청난 회의주의가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르네상스뿐만 아니고 패스트에 의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인제 어떤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근데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향성이 없는 의심인 거죠.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게 탁 무너진 순간에, 틀이 없이 무너진 순간에 인제 나오는 의심. 그래서 아마 데카르트도 그것에 기초하고, 이게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인제 토대를 세우려고 했더니 좀 다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회의주의는 그냥 회의주의예요.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의 회의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죠. 확고한 어떤 토대를 세우려고 하는 의심. 사실 데카르트를 인제 근대 이후에 엄청 많이 비판을 해요. 근대 정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에 대한 무한 긍정이에요. 여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뒤에 보면 기술, 모든 자연물을 도구로 삼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탁월성을 엄청 놓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 이성을 통해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처럼, 수학적 대상, 원리를 파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시대에서는 합당한 비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만약 데카르트 같은 얘기를 했으면. 근데 그 시대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런 논의가 나와서 근대 정신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지, 이게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에서야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당시 데카르트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이건 탁월한 어떤 사상이다. 그리고 꼭 필요했던 사상이 건너가서 인제 그거에 대한 반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제 데카르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확신이 쪼끔 있는 거죠. 자랑을 엄청 하거든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최고 수준에 마치 길에 이른 것처럼. 그래서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청년기부터 특정한 길에 들어서는 큰 행운을 가졌고, 이게 인제 방법서술에서 나왔는데, 대관식, 황제 대관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 겨울. 그래서 자기가 기분 전환할 겸 하여튼 거리로 갔다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하루 종일 난로방에 틀에 박혀 가지고 이 사색하면서 몰두하는 여가 시간을 갖거든요.
데카르트에게는 엄청 멍 때리는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러면서 슬슬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 3 가지 꿈을 꾸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뭔가 하여튼 기이하고 너무 생생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진리 탐구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이렇게 약간 이제 우연이라고 했지만 신이 계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면의 확신이죠, 그거는. 근데 이건 우연이잖아요. 자기 길을 들어서는. 근데 우리도 삶을 보면은 다 우연 아닙니까? 대학을 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거 보면은 내 의지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큰,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의 이 숙명이라는 게 큰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작다라는 거죠. 뭐냐면 나도 통제 안 되는데 내 옆 사람이 통제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는 건 나도 하지만 상대방도 왔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것처럼 이게 통제 안 되는 게 삶에서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는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이 상당히 커요, 환경적으로. 왜냐하면 뭐 진리 탐구를 노예 자식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엄청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재산 다 탕진해 가면서, 탕진은 아니죠. 잘 쓰면서 '내가 원하는 삶, 진리를 탐구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사실 또 전쟁이 나고 패의주의가 막 들고 막 이런 세상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확고하게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느낌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왕이었다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보는데, 이 길의 인도, 그러니까 어떤 길로 들어섰어요. 자기가 사실은 우연치 않게 그렇게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인도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어 두 길이 있네. 이쪽 길로 왼쪽 길로 가 볼까?' 그건 운이죠. 그래서 갔는데 그 길이 인도하는 게 있는 거죠. 그 길이 인도했더니 몇몇 고찰들하고 준칙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인제 몇몇 고찰들은 이성을 활용한 어떤 방법이고, 이권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준칙들은 내 행위적인 규칙들이에요. 내가 삶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 규칙 같은 거.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또 알아낸 거예요. 이게 인제 인생에서 보면은 우연치 않게 길에 들어섰어요. 근데 그 길이 따라가다 보니까 몇 가지 인제 고찰들하고 준칙에 이르렀어요, 자기가. 아 여기 이렇게 가니까 이런 생각의 끝, 그다음에 생각의 방법, 그다음에 인제 행동 규칙 같은 거를 내가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 요거는 새로운 방법이 뭐라고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한데, 대체적으로는 수학적인 방법을 통한 학문이에요, 추측하기는. 확실성. 확실한 학문의 토대를 인제 수학에서 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데카르트 철학은요 거의 수학책 비슷합니다, 기하학책.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냈다. 20 대에 수학을 시작했잖아요. 거의 인제 도제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길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발견했을 거고, 그거를 다른 학문으로 확장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게 확실하다라는 거를 인제 데카르트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그 방법을 또 따라갔어.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운에 의해서 길에 들어섰고, 그 길에서 몇 가지 규칙과 준칙들을 내가 만들었고, 그랬더니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식의 단계가 증대되어 있어요. 그건 엄청나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내 짧은 생으로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수단, 이 방법이 수단이니까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들을 얻었어요. 열매라는 게 2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탐구에서 진보, 자기가 이룬 진보에 대한 극도의 충족이에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족하는 거. 왜냐하면 진리 탐구를 하겠다고 인제 길을 섰기 때문에 그 길에서 엄청난 내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었고, 2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이거는 인류 전체에 대한 희망이라고 봐도 돼요. 데카르트가 학문을 나누면서도 뭐 형이상학, 뭐 물리학, 또 인제 여러 가지 윤리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기계학,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면 공학이죠. 그런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쪼끔 얘기하면서, 데카르트는 무한한 인간의 능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에 이르는 어떤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 훨씬 탐구한 사람이에요. 물론 신에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개념적으로 신은 무한한 존재자이기 때문에 의학을 탐구함으로써 인간 수명의 연장, 어느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지만 엄청나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데카르트. 기계학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리 세계는 수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주 세계도 뭐 기계고, 인간도 일단 육체적인 상태는 기계거든요. 근데 정신 이성을 활용해 가지고 그 원리를 터득해서 인제 적용을 하면, 그러면 그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대 그리스 때부터 생각했던 유토피아예요. 영생을 하고 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서도 인간이 질병, 그다음에 죽음, 이거로부터
벗어난다거나 또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의무적인 노동이에요.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계를 위한 먹고 사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 밭을 계속 일궈야 되는 거. 그런 거부터 벗어나는 삶.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이제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했는데 데카르트는 이성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미래에 대한 엄청난 희망이에요.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이게 젊은 학자들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나중에 계몽주의가 그 뒤에 오거든요. 계몽주의도 데카르트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이성의 무한한 긍정. 인간이 계몽되면 그 이성의 힘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수준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기대해 볼 만한, 자기가 기대해 볼 만한 가장 높은 곳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나 자신에 대해 내리는 판단, 자기가 기대해도 좋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겠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은 언제나 자만 쪽이 아니고 불신이었다고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메로스, 저도 이제 그리스 고전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호메로스의 문장이나 책들을 그렇게 텍스트를 보면은 미망이라는 게 인간 삶에 엄청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삶에 많이 강조돼요. 미망에 빠지는 제일 원인이 뭐냐면 헛된 희망이에요. 특히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긍정하기, 또 긍정적 사인을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사업하면서 사기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될 것 같잖아요. 근거 없는 희망을 품게 돼요. 주식을 투자해 보신 분 있죠? 처음에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근거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 근거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있을 수도 있지만 확고한 근거는 아닐 거고, 그거로 이제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럼 이제 믿음이 막 흔들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늘 인간은 본성상 긍정적이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고, 데카르트는 근데 자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늘 의심하는 거거든요. 나와 관련된 거는 특히 조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나와 특히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얘기도 조심해요. 뭐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이제 불신 쪽으로 기울이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 시도들, 어떤 계획이죠. 계획에 따른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철학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중요해요. 철학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탐구자적인 눈으로. 그랬을 때는 다 공허하고 무용해 보이는 것들.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는 결국에는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추상적인 사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 A학원에 보내는 게 막 준비시켜가지고 입학시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철학자의 눈으로 보면은 또 여러분이 한 세월 살아가지고 이 추상화되면은 개별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보편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보면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할머니들한테 들어보세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진실이라는 거죠. 점점 추상화돼 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철학자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시도와 이렇게 행동들은 공허하고 무용해 보인다라는 거는 좀 더 본질적인 거,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세. 그럼에도 내 생각기에 진리 탐구에서 내가 이룬 진보에 대해서 극도의 충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매. 순전히 인간의 일들 가운데 요지부동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다. 진리 탐구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 감히 그 믿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아서 그런 열매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순전히 인간들의 일들이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뭐 요지부동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그 당시 사람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은총이죠. 그래서 그걸 빼고 인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데카르트는 늘 조심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과 이제 어떤 이성을 활용한 어떤 세상에 대한 탐구를 분리시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안전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모든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요지부동 중요하고 좋은 것 이렇게 썼다가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데카르트는 그래서 늘 경계를 했지만 똑같은 비판을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텍스트 자체가 그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도 말은 그렇지 속내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신은 창조주예요. 무한한 어떤 존재자로서 이 세계를 이제 창조한. 근데 어떤 특성이냐면 법칙을 만든, 창조 질서를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한한 이성을 줬어요. 자연은 자연 세계를 관통한 어떤 자연 법칙을 준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그 이성을 통해 가지고 자연을 관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인간에게 준 것이고, 이성의 힘이 엄청 올라간 것이죠. 신은 인간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완벽한 이성을 줬기 때문에. 이성의 어떤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비판을 신이 존재하는데
중세 관점에서는 신은 개개인의 인간의 삶에 계속 개입을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속 개입을 하는 신이에요. 기도를 하고. 근데 데카르트는 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에서 아무것도 무에서 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떤 인과적 자연질서는 다 인과적 법칙을 따르거든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동했으면 물체가 이동의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추적. 내가 그럼 이걸 들었어. 그러면 제가 이걸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겠죠. 힘이 원천은 또 추적하면은 늘 제일 원인으로 가는데 그게 인간의 이제 지성으로는 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질도 뭐 도대체 시원이라는 게 있을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인간의 사실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무한한 것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직관적으로. 근데 그 신은 감정적이고 중세적인 어떤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엄청 비난을 받는 거죠. 이성이 그럼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신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스스로 생각한. 누구의 타자에 의해 가지고 강요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주체로서의 어떤 이성, 인간 요것의 가치거든요.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를 낳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가만히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면은 데카르트는 정신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육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세상이 올 것도 같아. 정신 세계만 둥둥 떠다니는 육체는 없어.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명령을 하고 막 소통을 해요. 물리적인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그러면은 얘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존재한다고 그래.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한다는데 육체가 없어. 그런 것도 사실 데카르트는 상상했거든요. 이성의 힘이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의 힘이. 그 신이 부여했다는 그 이성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 만 년 지나면 인류는 어디까지 가 있을 것 같으세요? 우주의 지배자가 됐을까요?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성을 통한 인간의 여정이 어디까지 갈 거냐. 긍정적인 사람은 수명도 엄청나게 연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공간적 제한도 엄청나게 사라질 거라고 얘기도 하고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이 준 이성과 자유의지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한에서는 인간은 신에 가까운 존재예요. 신을 믿었어요. 데카르트는 이성적으로 믿은 거예요. 이게 막 믿음 체계에서 믿은 게 아니고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그 신은 인간의 삶에 일일이 선과 악으로 구별해가지고 개입하지 않는 신이다. 그리고 자연 세계는 신이 준 이성의 힘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부작용을 많이 낳습니다. 이후에는 과학적 진보와 발전에 대한 무한한 긍정 그리고 그거를 선하게 보는. 근데 데카르트 시대만 봐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인간에겐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디스토피아적인 약간 인간이 저런 이성을 추구해가지고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 겪고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자체 파국.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파국에 가는 거 아니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많이 그리스 신화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청동 인간도 자기들의 파괴적 본능에 의해서 소멸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류도 이제 결국에는 소멸할 거거든요. 철기 시대 인류도. 왜냐하면 그들도 도덕윤리라든지 그러니까 윤리가 없어져요. 결국에는 거기서 저는 그게 놀라운 게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소원하게 대하니까 서로 낯설게. 멋진 신세계에 보면은 인간이 자식을 안 낳거든요. 인간이 자식을 안 낳아요. 그냥 공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유전자에 의해서 과학이 하면은 그렇게 낳을 수 있잖아요.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윤리적 측면이니까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근본적인 사랑이라든지 이 많은 정서적 부분이 엄청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헤시오도스가 썼던 표현대로 친구가 반갑지 않고 부모 자식도 서로 모르는 사이.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징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애가 태어날 때 흰머리가 나와. 예를 들면 이게 자연 질서로 완전히 위배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징후들 몇 가지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철기 종족, 이 종족도 이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이란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까지 만들어내는지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신기한데 전에는 그게 허무맹랑하게 들렸는데 데카르트 이후로 이성의 무한 긍정,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선하게 보는 거 그런 세계관에 한 차례 일정 시기에 있었더라니까 인간 이성이 악의 도구, 파멸의 길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파멸까지는 가지 않았고 서양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절제하고 끝났는데 인간의 욕구 안에 있는 이거는 언제든지 만약에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어떤 이제 능력이 신적 영역에까지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데카르트도 나중에서는 윤리학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윤리. 과학기술과 더불어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데카르트가 봤던 미래에 대한 무한 이성의 힘을 통한 무한한 긍정, 진보에 대한 사고, 이것이 지금은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온갖 비난을 데카르트한테 저는 하는 건 옳지는 않다. 그 시대에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또 반성을 하게 된 거니까. 내 삶의 확고한 길,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준칙. 그러다 보면 또 발전돼 가지고 뭔가 확실성 있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게 없으면 안 나오지만 내 삶의 또 만족, 충족,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 인류 진보에 대한 긍정 말고 내 삶에 대한 긍정, 그다음에 내 가족과 내 아이에 대한 긍정. 이렇게만 나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데카르트, 여러분의 데카르트 이 안에 갖고서 이렇게 사색하고 모색하다 보면은 뭔가 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할게요.